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지난번 강의 이어서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선생님이 4대 문명권 얘기하면서 서양 문명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친 두 개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이라고 얘기를 잠깐 했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쪽 지역이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서양 문명을 얘기를 할 때에는 거의 서양 문명의 원천이 어디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건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지중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서양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그런 국가들의 지적 원천, 정신적 원천은 지금 우리 그 에게해의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오른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리스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의 어떤 정신적 어떤 흐름을 지배했던 것은 역시 중국 유교였던 것처럼 서양에서 서양인들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문명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리스, 그것도 한 BC 한 8세기부터 시작되는 고대 그리스 문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노트에 보면, 선생님이 요 노트 밑에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 역사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고, 유럽 최초의 문명은 우리가 그리스 문명인데, 그리스 문명 중에서도 초기 문명을 우리는 에게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에이전시,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초기 그리스, 고대 그리스 문명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기의 것을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에게 문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더 빨리 나왔던 문명이고, 또 하나는 약간 뒤에 이루어졌던 문명인데, 시기는 보이죠? BC 2000년부터 한 15세기, BC 15세기까지 발전했던 문명은 우리 이 조그만한 섬에서 출발을 합니다. 볼까요? 여기 여러분 보입니까? 예, 여기 보면 여기 섬이 있죠? 크노소스라고 부르는 이 섬이 있습니다. 그리스 앞바다에. 여기가 문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크노소스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초기 문명을 우리는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 또는 크레타, 섬을 따서 크레타 문명. 이름이 세 가지나 되네요. 예, 그런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사실은 잘 몰랐다가 피터 에반스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 지역에서 왕궁터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여러분 이런 도자기, 지금 미노아 문명, 미노스 문명, 크레타 문명이 같은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초기 문명에 보면 아주 세련된 이 나라는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해상 무역 국가였던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다 금덩어리예요. 그래서 장신구들이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들이 많이 나오고, 또 놀라운 것은 이런 벽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현대 그림이라고 해도 별로 손색이 없을 만큼 이 크노소스 궁전에 있었던 프레스코화는 되게 이제 세련됐죠. 여성들의 모습도 서양 여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컬이 된 머리에 목걸이 같은 걸 치렁치렁 달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잘 살아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런 벽화인데요. 잠깐만요. 이 벽화는 재미있는 게 이 성과 관련된 전설이 있죠. 이 중간에 있는 짐승이 소죠, 소. 그래서 이쪽에는 소를 숭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그림은 아마도 뭐 종교의식이나 혹은 스포츠였던 것으로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놀라운 게 소를 숭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보이죠? 멋지죠? 예. 그래서 이게 눈은 크리스탈이고요. 그 솥불은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크노소스에서 나오면서 여기가 굉장히 부유하고 또 훌륭한 문화를 이루었던, 문명권을 이루었던 중심 지역이었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은 BC 2000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1450년 15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문명이고, 이걸 우리가 미노스, 미노아, 크레타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아까 여러분이 이거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저 앞으로 돌아가서. 예, 자, 이 지도. 자, 여기 보면 이게 섬 중심이, 이게 이제 미노스, 미노아 문명이고요. 섬 위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본토가 있죠. 이게 그리스라는 나라의 본토였고, 여기 왼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좀 튀어나와 있는 이쪽. 여기에 또 하나의 문명이 등장하는 게 이게 BC 1600년경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이 미케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에게 문명은 미케네 문명입니다. 그래서 미케네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1100년경까지 한 500년 동안 이쪽 지역에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이 미케네 문명이 이제 역사책에 또 등장을 합니다. 미케네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트로이, 여기 소아시아제 트로이 있죠. 그래서 미케네와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게 신화인 줄 알았는데, 또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해서 굉장히 하이니 슐리만 같은 유명한 고고학자들은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굴 작업을 통해서 미케네 궁정터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케네 궁정, 아까 이거는 크노소스 궁전 거고요. 미케네 거는 여기 있네요. 미케네 성배,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미케네 궁정터에 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또 미케네 왕의 무덤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 트로이 전쟁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궁정터가 나왔던 것은 두 개의 문명이 분명히 실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초기 문명이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양 문명의 중심이었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다음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케네가 보통 우리가 미노스 문명, 아까 섬 문명, 크레타 문명은 미케네의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꽤 높고요. 어쨌든 갑자기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케네가 1100년경이 되면 위에서 다른 민족이 내려와서 미케네 문명을 무너뜨립니다. 그 민족이 도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스파르타 사람들의 조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 여러분 요 노트에 보면 지금까지 얘기는 위에 그 크레타 문명이나 미케네 문명은 다 청동기를 썼는데 1100년, 1200년 경쯤부터 내려왔던 이 도리아인들은 철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하하면서 문명이 파괴됐는데 요 시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200년부터 800년까지의 시기를 보통 역사가들이 잘 모르면 붙이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다크에이지죠. 암흑기. 그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흑시대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화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하면 800년경입니다. BC입니다. BC. 그래서 BC 800년경에 그리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국가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도시국가라는 겁니다. 이 도시국가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폴리스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폴리스의 구조입니다. 이게 보통 폴리스는 중간에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농토가 있고 가옥들이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이 폴리스는 기원전 800년 무렵부터 보통 등장한다 그러고 도시와 주변의 농촌으로 구성된 일종의 소규모의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폴리스 여러분 아는 게 뭐 있죠? 그죠? 아테네, 스파르타. 그 둘밖에 우리 모르잖아요. 폴리스가 그리스 본토 안에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200개나 있었습니다. 200개나. 근데 우리는 꼭 아는 게 아테네, 스파르타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책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기록을 알 수 있는 거는 두 유명한 그 역사가가 두 명이 나오거든요. 그리스에서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라고 부르는 두 명의 역사가가 둘 다 전쟁사를 썼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글에서 아테네 스파르타가 굉장히 중요한 폴리스 그리고 가장 힘이 센 폴리스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인공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폴리스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역사는 어떤 면에서 강자의 역사, 강한 자가 남겨놓은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폴리스들이 나오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여러분 굉장히 다른 폴리스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 그래서 아테네는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민주정치라는 것을 발전시켰고,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그죠? 군대의 힘으로.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는 그 폴리스 형성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특히 스파르타는 도리아인들이 그 지배 민족이거든요. 도리아인들이 철기를 쓰면서 내려와서 그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만든 게 스파르타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피복속민인 지배자인 스파르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대 16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인 한 명이면 비스파르타인이 23명? 1대 23?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소수의 강자가 다수를 이렇게 억눌러서 자기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다 하다 보니까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직업이 하나밖에 허용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여러분이 만약 스파르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무조건 군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 이런 거 못합니다. 어쨌든 스파르타 교육도 굉장히 유명하죠.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게 학원에서 여러분들 뭐 차로 실어 날라서 열 몇 시간씩 공부시켜. 이게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니죠.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7살에 여러분이 군대 가는 거죠. 군대가 학교니까요. 거기서 이제 뭐 사람을 전쟁하는 법을 배우고, 그럼 전쟁하는 법이라는 게 사람 죽이는 법이잖아요. 그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자가 모자랄 때 물자를 조달하는 방법, 도둑질 배우고요. 심지어 이제 여러분이 위탁 교육할 때쯤 이 친구들은 일종의 실습을 나가죠. 뭐 그 노예들이 사는, 농노들이 사는, 노예들이 사는 곳에 가서, 비복속민이 사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거 실습을 하는. 그래서 60세까지 병영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구조. 이게 이제 스파르타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스파르타보다는 우리가 서양 문명의 핵심으로 보는 폴리스는요,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아테네의 구조입니다. 사실은 이거 좀 볼까요? 폴리스 구조 보면 이게 아테네 가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을 우리 뭐라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신전 보이죠? 부서진 거. 그래서 이게 언덕이고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언덕 위에 이제 신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사람들의 과옥과 주변에 이제 농토가 있을 건데, 중간에 보면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좀 밑에 보면 아고라라고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뭐 하는 걸까요? 어디 있을까요? 아고라 광장은 서양 문명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 지역이죠. 정치 집회의 장소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또 물건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연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포클레스의 연극이 상연되는 극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만일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난다면 거의 하루 종일 여기 있는 게 다반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저녁쯤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은 시민들의 삶입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광장이 아니에요. 아고라가 광장이고, 아크로폴리스는 어디냐면 폴리스의 정점이란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뭐 노벨공원이나 창팔쯤 되겠죠. 거기가 아크로폴리스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년째 여러분들한테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는 걸 좀 바꾸자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네요. 자, 어쨌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 사회의 구조를 여러분 조금 보셨고요. 우리가 이제 아테네를 얘기하면, 아테네는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가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아테네라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 봅시다. 노트를 봅시다. 예. 아테네 여러분 선생님 보면은 아테네는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스파르타 공국주의, 뭐 아테네 민주정치 이렇게 얘기하지만 처음엔 귀족정이었다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결국 민주정으로 가는데, 사실 아테네 민주정이라는 건 뭐냐, 아테네는 계급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두 가지인데, 자, 시민이냐 비시민이냐 두 개로 나누고요. 시민은 다시 귀족이냐 평민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라고 한다면 귀족, 예, 평민, 예, 여기까지 시민이고, 그 다음에 노예입니다. 노예는 시민이 아닙니다. 이때 노예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의 노예는 우리 조선시대 노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세습을 통해서 내려가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소모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잡아와서 당대에 그냥 쓰고 버리는 거죠. 죽이는 거죠. 죽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습되는 게 아니라서 전쟁으로 계속 이제 노예를 잡아와야 되는 게 이 시대의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테네 오른쪽에 보면 노트에 아테네의 인구 구성비, 스파르타 인구 구성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를 읽어보시면 이제 아테네가 가부터 읽어볼까요? 아테네의 정치는 처음에 왕이 있었는데 실권이 귀족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방에서 주로 평민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시민병들이 전부 다 그때 보병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 평민들의 어떤 힘이 세지죠. 그래서 결국 귀족도 이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무시하지 못해서 점차 이제 민주적인 평민들의 이익과 귀족의 권한이 거의 동등해지는 것으로 가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족들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평민과 비슷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6세기 말에 그런 우리가 아테네 민주정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던 정치인들이 꽤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망명 갔다 돌아와서 500인 회의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도편 추방제라는 걸 만듭니다. 그건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할 거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층민들까지 모두 정치에 참여시키는 직접 민주정을 이루어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때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지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아테네 민주정치는 핵심이 민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회는 우리나라처럼 국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백성들이 전부 모이는, 그냥 다 모이는 직접 민주정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고라 광장에서 민회 전체 모임에 참가해서 전쟁이나 관리 선출 같은 일을 논의하고, 뭐 때로는 투표로, 때로는 추첨으로 이걸 결정을 할 겁니다. 재판도 여러분 지금처럼 특별한 법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추첨을 통해서 법관이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배심원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아테네 민주정은 직접 민주정이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민이 정치를 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고 그야말로 의무이고 동시에 권리인 거. 이게 이제 아테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거의 민회에 와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전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표결을 던지고, 혹은 관리를 뽑는다 그러면 500인 회는 사실 관리거든요. 이제 공무원 조직인데 500명을 뽑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데모라고 부르는 각 동네마다 이렇게 대표를 뽑는 거죠. 이때 뽑을 때 여러분 투표하는 게 아니고 재미있게도 추첨합니다. 그러니까 랜덤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돌려서 내가 내무부 장관이네, 내가 뭐 교육부 장관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50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정무를 맡는 이런 구성이라서 어떤 누구든 그냥 뽑히면 가야 되는, 그죠? 그래서 정치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테네 민주정의 한계 요거 얘기를 좀 더 하면서 계속 할게요.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